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박보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에 두 분 학예사 분들의 그 전시 사례를 들으면서 저도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드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전시이다 보니 또 전시 주제나 작품이나 작가론을 좀 중심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이시는 게 저희 이번 전시 포스터입니다. 저희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는 그 환경이나 생태계 위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국내외 작가들과 그 동시대 작품을 통해서 좀 인간 중심적인 서사에 대해서 성찰하고 좀 새로운 생태적 감수성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전시 포스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전시 디자인이 하나의 저희 메인 전시 디자인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보통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전시 디자인을 이제 디자이너와 함께 얘기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짓는 그런 이분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뭐 자연과 우주, 물질과 비물질, 유기체와 무기체가 공존하는 그런 다양한 상상력으로 좀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 충돌하는 이런 어떤 비주얼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함께 있고 이것이 흩어져도 이야기가 되고 모아도 이야기가 되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서 이런 전시기획 의도를 잘 살려보자라고 해서 좀 이런 걸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 디자인을 처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블랙이고 뭔가 픽셀 작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이너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이런 원자의 패턴을 시작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같이 이렇게 동의를 해서 이런 패턴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게 됐고, 이 메인벽 뒤에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청장을 만들었는데요. 좀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디자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는 총 3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섹션이 봄이 왔는데도 꽃이 피지 않고 새가 울지 않는 이라는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62년에 그 레이첼 카슨이라는 생물학자이자 작가였던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의 시선을 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봄이 왔는데 꽃이 피지 않고 새가 울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시선을 통해서 늘 저희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가려진 어떤 배경이었던 여러 가지 자연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뭐 구름, 기후와 같은 것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한번 관람객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제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작품은 김옥선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제주도에 있는 외래종 나무들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 사진을 보면서 조금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나무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뭔가 저희 사람의 어떤 증명사진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빛나는 것들이라는 시리즈에 있는 김옥선 작가님의 작품을 찾아보다가, 이 작가님이 실제로 제주도에 30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소외된 것들,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원래 주목하셨던 작가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제주도의 외래종이 이렇게 정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의 나무들을 좀 주목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이 아닌 자연, 나무를 주목했던 이런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나무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다양한 종들이나 소외된 것들의 존재를 좀 은유한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첫 번째 출품작으로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것은 바닷가의 암석 사진인데요. 이 파랗게 보이는 이 블루의 어떤 현과 모서리 암석은 자연의 돌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자연이 아니라 이제 스티로폼이 이렇게 박혀있는 암석의 모습입니다. 이 작가는 저희 동그란 이 안에 보이는 장한나 작가님의 작품의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장한나 작가님의 작품은 전시의 처음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고 저희 기획의 중요한 근간이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의 돌처럼 보이지만 돌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조각들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이제 인왕산 근처에 있는 미술관에서 이루어진 전시 일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저 또한 이때 가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돌처럼 처음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작가님의 개인전에 갔더니 이런 암석과 같은 돌 같은 모양들이 있었는데 플라스틱 돌인데 이걸 실제로 다 하천에서 본인이 직접 다 채집하고 모은 것들을 하나의 어떤 뭐 색깔이나 이런 걸 칠하지 않고 다 이렇게 조성해 놓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하나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으로 전시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류세의 증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 플라스틱을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생산하지 않고 살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린 이것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고 이 질문들을 관람객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저희 오른쪽 전시장에 가면 오른쪽 통창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처음에 이 돌들을 어떻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작가님이 그려주신 드로잉인데요. 제가 처음에 저희 미술관에 이런 야외 언덕이 있는데 이런 누락들을 자연과 함께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을 했더니 선생님께서도 좀 흔쾌히 받아주셔서 야외 설치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1월 30일 날 전시 오픈하기 직전에 다 이제 세팅이 완료된 설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이게 돌인가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3월 달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비가 왔고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한 이런 돌들이고 이게 최근에 4월 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되게 휑했던 언덕에 이제 풀들이 자라나고 실제 자연과 또 그렇지 않은 어떤 플라스틱 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대지미술의 어떤 일부로도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풀이 많이 자라서 돌이 조금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갔는데 아마 이 발표 끝나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저희 미술관에 직접 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한번 설치하는 어떤 잘 됐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작업에 남긴 사진이고 실제로 이분도 저희 미술관에 설치를 하면서 굉장히 환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고 뭐 저희가 실제로 뭐 작가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도시락을 시키면 도시락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이런 것까지도 저는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좀 고민했던 그런 사연이 있고 이것은 이제 정중앙에 보이는 지금 뒤에 보이는 드로잉 계획도이고 이제 이 작품을 가까이서 다가가서 보시면 이 플라스틱이 어디서 채취가 되었는지 작가님이 다 종이 테이프에 기재를 했어요. 뭐 한강, 뭐 강릉, 제주도 이렇게 해서 이 스티로폼을 어디서 주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의 지도로 남긴 것이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약간 우주의 뱅처럼 폭발하는 그런 설치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 인간이 배출해낸 어떤 이런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나 벌레와 미생물들이 이런 다양한 생명들이 스티로폼 돌, 그 누락들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만나면서 뭐 이거를 또 신자연이라고 칭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자연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하고 좀 어떤 괴리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락 프로젝트가 가지는 되게 양면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자연인지 인공인지 이런 구별보다는 이제는 또 앞으로 저희가 인류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새로운 자연, 신자연에 대한 부분을 좀 관람객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두 번째 섹션은 잊혀진 풍경과 봉합된 세계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전시장 가셔서 보실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조금 작품을 보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런 인간 중심의 어떤 욕망 이면에 있는 어떤 풍경들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뭐 이혜민선 작가님의 작품은 뭐 헐벗은 어떤 땅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제가 모든 작가분들을 다룰 수 없어서 몇을 골랐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강원구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강원구 작가님은 1990년대부터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뭐 도시와 자본주의 이면에 있는 풍경들을 담아왔고, 특히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재개발이나 공사 등으로 도시화되면서 사라지는 어떤 장소의 풍경들을 꾸준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하고 이 작품이 같은 장소의 그림입니다. 이게 창신동이 서울에서 이제 채석장으로 되게 좀 유명한 곳인데, 어떤 재개발 이슈와 함께 이런 작품을 선생님이 또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같은 장소의 비교를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창신동 시리즈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세별 작가님인데요. 이세별 작가님은 그 녹색이라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상징성 이면에 감추어진 뭐 인간의 욕망이나 생태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뭔가 신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나 현실에 대해서 좀 탐구한 작가입니다. 이세별 작가님 2020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 대구에 계셨대요. 그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레지던시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의 눈을 이렇게 픽셀화하면서 생략되고 뭉개진 표현을 저희 인간 스스로가 좀 우월하다고 믿었던 자기 확신에 대한 비판적인 의문을 좀 보여주는 작업이었고, 이런 또 작품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고, 이런 푸른색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의 녹색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작가님은 이런 인공적인 녹색을 이용해서 뭔가 물에 잠긴 듯한 그런 자연의 이미지와 또 파괴된 어떤 뭐 형상들을 그림의 스토리텔링으로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은 출품작은 아닌데 이 작품의 제목이 누구의 숲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시 제목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줬던 작품이고, 그리고 작가가 말하는 녹색은 그 오늘날 이제 저희가 늘 인간에게 좀 쾌적한 느낌을 주는 것이 녹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뭔가 문명화된 자연의 어떤 입혀진 그런 녹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작가님하고 전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작품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백정기 작가님입니다. 이 백정기 작가님은 이렇게 암실에서 어둡게 이렇게 조성된 환경에서 이렇게 작품이 놓여 있는데요. 이 노란색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백정기 작가님은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관악산, 뭐 장안사부터 해서 되게 산에 직접 그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실제 꽃이나 식물의 줄기, 뿌리와 같은 자연 색소를 이용한 잉크젯 프린트 사진을 이용해서 이 자연의 풍경 사진을 남깁니다. 그래서 색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산소의 접촉을 줄이는 그런 어떤 컨셉의 작품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자연을 되게 동경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도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뭔가 그것을 갖고 싶고 뭔가 포착하고 싶고 하는 이런 욕망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자연을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시를 위해서 신작을 해주셨는데요. 팔공산 시리즈라고 직접 대구 팔공산에 오셔가지고 그때 채취한 단풍잎으로 이제 사진을 넣은 입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뭔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질소가 이 안에 주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색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약간 식물인간 혹은 생명을 유지하는 듯한 컨셉의 작품을 이제 두 점을 출품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팔공산의 풍경들을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세 번째 섹션 제목은 이제 세계에 속해 있으며 세계에 함께 존재하는 이라는 섹션입니다. 아마 마지막 섹션이 전시의 주제의 지향점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의 지속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인류 중심주의적 사고의 전환으로 좀 새로운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것을 환기하는 작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총 4명의 작가의 작품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금 전시장 풍경이고요. 처음에 이제 소개할 작가는 이제 토마스 사라세노라는 작가입니다.
이제 토마스 사라세노는 이제 베를린을 기반으로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뭐 우주 엔지니어나 생물학자, 물리학자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좀 시각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생태적 이슈를 구체화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을 보면 이게 뭐지? 뭐 약간 이런 게 많이 갸우뚱거리시고 이 그림자가 작품이 아닐까 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 작가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런 모빌의 모양은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모빌의 형태인데 이 구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들이 조화롭게 모여 있는 게 어떤 환경의 균형 잡힌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뒤에 보이는 수채화는 그 호흡의 중요성이 실제로 가시화하기가 어려우니까 비누방울을 불어서 그 호흡의 어떤 가시성을 드러낸 수채화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이 엄청 길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적혀있는 30, 18, 12, 8은 이 구체의 지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하치키는 하와이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이제 산소나 호흡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진 작은 환경들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토마스 사라세노의 다른 저희 미술관에 출품되진 않았지만 같이 관람객분들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작품인데 이게 에어로센을 향해 파츠와 함께 날다라는 약간 1시간짜리 영화예요. 근데 이 작품은 실제로 이 작가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저도 이 작가를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리튬이라는 저희 보통 전기차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그 원료가 많이 난대요. 그 지역에. 근데 이제 이것들이 너무 이제 저희 문명과 함께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북방부 잘 사는 나라의 어떤 나라들이 이걸 와서 너무 많이 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되게 고통을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라세노가 인식을 하면서 탄소가에 없는 무동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유토피아적이지만 어떤 하나의 기구를 띄워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담은 영화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유사한 계속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토마스 사라세노가 다른 데서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이렇게 헝겊이나 썼던 플라스틱 종이 같은 걸 계속 이어서 하나의 열기구를 탄소 배출 없이 하늘로 띄워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뮤지엄,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유영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뮤지엄 에어로솔라 프로젝트라는 것을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작품은 뭔가 조형적인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공동체 간의 유대나 연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장 안에서 자기들이 천을 이렇게 직접 기워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걸 날려보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혜정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게 영상이어서 저는 이제 캡처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액체 몸체라는 작품인데 뭐 물과 같은 액체의 특성을 지닌 무경계 상태의 존재들이 서로의 몸을 오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내는 3D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의 시작은 1914년도에 실제로 멸종한 여행 비둘기 마사로 시작합니다. 여행 비둘기는 한때 지구에서 가장 많았던 새인데 이제 멸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 작품에서 저희가 이런 비둘기가 저희가 버린 쓰레기를 먹고 또 비둘기가 계속 이렇게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런 비둘기로 시작해서 또 작가가 기르는 강아지. 그래서 얼굴이 계속 변하고 그것이 다시 바닷가로 가서 새로운 생명체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혼동적인 신체와 얽힘의 서사를 보여주면서 인간과 다른 다종의 존재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사람 같은 경계짓기의 구분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생태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작가는 이제 아니카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아니카이는 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데요. 이제 생물학적, 화학적 지식을 토대로 뭐 미생물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유기체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생물학을 교육을 받았고 뭐 과학이나 뭐 미학적이나 여러 가지 교차점에 있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미술관에 지금 출품된 작품인데 처음에 이걸 보시면 약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액자 보이는 검은 점 같은 것들이 다 박테리아의 모습을 이제 인화한 UV 프린트로 만든 어떤 그런 형상이 있고 약간 회로 형태의 모양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뭔가 실험을 할 것 같은 그 플라스크 병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작품에 있는데요. 이 작가는 실제로 뭔가 인간과 동물이나 식물과 기계 사이의 흐릿하고 모호한 경계의 어떤 분류학적인 구분의 의문을 늘 제기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성의 신체에서 체액을 채취한다던가 뭐 곰팡이나 조류, 꽃, 깍 같은 어떤 후각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그런 다양한 실험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녀의 작품이 저희 사고방식의 한계나 그런 저희가 좀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박테리아, 그렇지만 저희 몸에 늘 같이 상주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다양한 사고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도 지금 출품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제 모든 섬은 물속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도 보면 뭔가 예쁘고 귀한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되게 모호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작가는 그 어떤 저희가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의 포자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물을 따서 이제 이름을 붙인 어떤 그 프루트바디라는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움직임을 발산하는 돌연변이 버섯과 같은, 그러니까 정형화되진 않는 형태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된 컷에 달려있는 저런 초록색깔 동글동글한 거는 개구리 알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좀 귀걸이 같이 뭔가 막 달려있는 거는 뭐 보이지 않는 날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촉수, 반짝이는 개구리 알 같은 거는 이게 다 3D 프린트로 실제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 역시 이런 3D 프린트를 하면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과 폐기물 등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상당히 하고 있어서 그런 환경 그룹들과 함께 이런 걸 관리하는 어떤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연의 다양한 형태감들을 그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지금 출품된 작품인데 이것도 정면에서 보시면 잘 몰라요. 근데 측면에서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버섯입니다. 그래서 하얀 막이 형성된 버섯이고, 그래서 이런 망태버섯의 하얀 막을 연상케 하는 곰팡이 형태가 이 작품 안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셔서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이런 포자의 번식이나 생성, 교배, 뭐 이런 것들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유기체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작품은 출품된 작품은 아니지만 아까 그 곰팡이 하얀 망태버섯이 좀 더 커진 그런 설치 작품인데, 이 실제로 케이지에 있는 것들이 모피, 털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포유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런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우월하고 어떤 종이 더 열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유를 줄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지금 최근에 파리에서 했던 전시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도 이게 뭐지 싶죠. 이게 약간 뭐 저희 집에 거는 그냥 등각기도 하고 누에고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가까이 다가오면 실제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곤충이 날아다니는 소리 같은 움직임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또 관람객이 다가가면 기계처럼 느끼기도 하는데요. 작가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 시리즈로 점점 작품들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가면서 미술과 과학의 관계나 새로운 관점들, 그리고 종들 간의 어떤 진화, 형태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가의 작업을 통해서 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는 느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먼저 이 작가는 권혜원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제목이 급진적 식물학인데요. 급진적 식물학이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 작품 앞에 가서 이렇게 작품을 보면 저희가 늘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식물을 바라보는데 이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식물이 인간을 바라본다면 이런 전복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서 다른 존재에서 저희가 본다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빗댄 그런 작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물을 보고 이런 관찰된 관계를 저희 인간이 개발한 카메라나 망막 장치들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사고 체계 같은 것까지도 질문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권혜연의 궤도 위에서라는 작품은 아까 동이랑 같은 작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을 관람객분들하고 전시장의 마지막에 비치한 이유는 지구의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이라는 이 가정이 사실은 저희가 뭐 우주 영화나 이런 데서나 가능한 건데 이런 좀 진지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처음 지구 이미지를 마주한 게 그 소련에서 1950년대에 이런 인공위성을 쏘아서 그게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소설을 통해서 이 작가는 이 작품의 영감을 얻었는데 저도 좀 지구 밖에서 보는 지구의 이미지 그리고 그렇지만 그 지구의 이미지도 너무나 다양하고 티피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 인간이란 존재가 좀 지구 밖에서 본다면 얼마나 작은 존재일지 그리고 이 작가는 그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한 것이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장치나 뭐 뛰어난 인공지능, 뭐 위성 같은 것들이지만 그게 또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사고 체계를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같이 전시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산 현대미술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구미술관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관람객분들이 오늘 같이 저와 이제 토크를 해봤는데 앞에 두 전시와 저의 전시는 조금 또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치만 보이지 않게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부산현대미술관하고 동일한 어떤 이 모듈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벽들도 다 모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시가 끝나면 해체돼서 다시 계속 재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폐기물 가장 최소화하는 방식의 어떤 모듈벽을 이용하되 이 전시가 끝나면 또 다른 전시를 준비하겠죠. 또 다른 담당자분이. 그러면 이분과 저희는 이 공간의 어떤 벽들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공유를 하고 필요한 벽과 재사용이 가능한 벽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색도 저는 이번에 좀 최소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도색 말고는 다 흰색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아시겠지만 지금 리플렛은 저희가 평소 뽑던 것보다 절반 정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나이가 있는 분들, 글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리플릿을 발행을 했고, 그리고 도록도 최소한의 건수와 그 최소한의 어떤 도판 크기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릿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리플릿이 많이 없는데, 이제 끝나면 다 QR 코드로만 이제 리플릿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시를 하면서, 그리고 앞에 성경희 선생님과 그 효상 선생님께서 그 탄소 부분에 대한 어떤 되게 수치적인 정량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이 들었는데, 저희 미술관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이런 뭐 리플렛을 재사용한다든지, 혹은 폐기물을 뭐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인 전시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 사례는 뭐 제가 이 정도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옆에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혹시 아까 발표를 듣다가 궁금했던 점 같은 거를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성룡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전시를 하면서 그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 동물,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친근한 이런 개를 미술관에 직접 초대한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전과 후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너무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를 늘 해오다가 이런 전시를 하면서 그 전과 후가 가장 많이 변한 게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전시는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너무 힘들구나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저런 것들을 했는데 과연 좀 더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그 후에 지금 미술관에 강아지가 올 수 있느냐, 이 후속적인 지속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중요한 전환의 지점이 돼서 그 다음에도 강아지가 과연 오느냐, 올 수 없느냐, 이 지점은 되게 논쟁적인 것 같아요. 그 미술관 탄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그게 하나의 수행적이고 성찰적인 제안을 했지만은 그 후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연 강아지가 그 후에 오지 않는데 강아지가 왔던 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그렇다면 이런 시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혹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탄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옆에 다른 전시 조성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시 조성이 어떤 것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많은 규모의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고 전시 특성상, 또 어떤 것들은 큰 현수막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옆에 또 다른 현수막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그 당시에 저의 표현으로는 미술관의 자아 분열, 그러니까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거가 맞는 것인가, 혹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들, 그리고 혹은 그 고민 이상의 좀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다원 예술을 다룬다고 하셨잖아요, 하계사님. 그러면은 그 다원 예술을 다룸에 있어서 항상 계속 똑같은 걸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 모티브를 얻는 건 어떤 부분에서 얻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탄소 프로젝트,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미술관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일시적으로 전시의 소재로만 소비된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후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물론 미술관 내에서도 여전히 이거를 누가 끌고 가느냐, 이 얘기는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ESG라든지 혹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던 적도 있고, 혹은 특정 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술관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동감은 하고 있었어요. 환경에 대한 고민들은 다 있었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각각의 부서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미술관 탄소 프로젝트를 해서라기보다는 때마침 이것도 했었고 그 전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술관의 마일리지 제도, 그래서 어떤 홈페이지와 이 고객 쪽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그게 상품이라든지 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게도 했었고요. 동네 주변을 쓰레기를 줍는 그런 캠페인도 했었던 홍보 행사들도 있었고, 그 고객 관리원들의 옷도 친환경적인 옷으로 바꾸는 것도 있었고요.
할 수 있는 한 뭐 여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재활용하는 방법들이나 그 목재나 그 전에 이 스터드 같은 것들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석고보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회사와 연결이 돼서 했었고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또 통합적으로는 하고는 있어요. 이제 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쪽에서는 누구의 혹자의 관점에서는 좀 부족하다,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혹자는 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미술관의 역할이 있을 거다. 뭐 여기서 줄이는 것보다 다른 산업에서 줄이는 게 더 클 거고, 오히려 미술관에서는 그거 이상의 다른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전자는 첫 번째 질문은 좀 다양한데 그냥 주변에서 많이 그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영감 받으려고 사유원 가요.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며 만화책이며 뭐 아니면 현대미술이며 등등등 뭐 관심 가지는 것도 많고, 여기 전시 보고 되게 좋고 재밌는 작업들도 많아서 아까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최상호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 그 작품이 이제 소장되고 이동되면서 이제 폐기되기까지 그런 다양한 경로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선생님 전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그런 폐기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줬다는 거가 좀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미술관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전시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전시를 위한 어떤 개념이나 작품의 주제에 맞게 이제 전시를 하다 보면 이런 물질들의 양산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혹시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 전시 이후에 이런 어떤 전시를 기획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의 어떤 가치관이 충돌이 하게 된다면 뭐 실제로 최근에 하신 전시도 있으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뭐 간단한 느낀 점 같은 것이라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뭐 그냥 정말 그냥 어리다기보다는 이제 경험 없는 학예사였고, 나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죄책감을 느끼는데도 그 한편으로 포기 못하는 그런 저만의 어떤 미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기서 제가 막 타협을 한다고 해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저도 사실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그러면은 뭔가 어정쩡하게 잘해봅시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탄녹법이라고 하던데, 그게 2024년 1월 1일에 나온 법령인데 아직 뭐 시행령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딜레마가 있을 때 뭔가를 잡아줄 수 있는 뭐 시행령이나 법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숱하게 이런 자리로 왔는데 그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항상 찝찝함을 안고 이렇게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변한 게 뭔가, 사실 저도 뭐 인식의 개선 정도까지밖에는 달성을 하지 못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을 채우면 그 이상은 전시를 할 수 없다.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라도 강하게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될지. 사실 이 법이 제가 아까 쭉 읽어봤는데 그래도 나름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파생되는 법이나 시행령들이 나오면 아마 분명 미술관에도 무언가의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전시를 하면은
벽을 세우지 말까?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뭐 아니면 그냥 행잉을 하든지 다른 뭐 DP 방법을 생각해 볼까? 패브릭을 써볼까? 뭐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 실제로 뭐 아까 국현에서 뭔가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 대여해 준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런 거를 저희 다른 학예사 선생님들도 이런 게 있대.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말대로 그걸 이동하면서 또 배출하는 탄소량, 또 그걸 목록화해야 되는 또 누군가의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의 경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도 미술 종사자분들도 계시고 관람객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저희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정말 격세지감이 드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미술관, 국공립미술관에서 아무런 뭐 그런 의식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고 부시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가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무언가를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형태의 전시들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그렇게 또 전시 어떤 시발점이 돼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예, 깊이 또 인상적이었고요. 최성우 선생님도 그랬고, 이제 성룡이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시고 지나가신 부분인데, 이게 결국에는 가장 ESG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건 전시를 안 만들면 된다. 혹은 이제 더 들어가면 작품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데 뭐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른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인간들이 어떤 종류의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소모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현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예술을 계속 한다, 문화적인 것들을 산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기조를 지키면서 무언가를 계속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건 마치 이제 낭떠러지로 가속하던 자동차를 예를 들어 100km를 60km로 좀 줄여보자. 방향성은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면 어떤 종류의 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가치냐라는 질문인데, 어쨌거나 예술이라고 하는 건 무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실적인 어떤 실효성, 혹은 뭐,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그걸 훨씬 더 초과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미덕이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떤 종류의 ESG적인 어떤 제약들, 어떤 법규들, 시행령들이 생겨났을 때, 이제 그런 종류의 상상들이 가능할까? 제약 때문에 오히려 상상을 더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약들에 대해서 저는 다음 전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 강박증에 관한 전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제한을 주고 싶은 전시예요. 사이즈며, 예를 들어 영상 작품이면 분초까지 다 제약을 주고, 뭐 이런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언가를 찾아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발산하는데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사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만들고 나서 사실 땡이고 가장 좋은 장비를 써야 하며 그러한 태도로는 사실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프로젝트 하면서 많은 통계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탄소가 이만큼 줄어든다, 저렇게 하면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아이를 하나 안 낳으면 되더라고요.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류가 멸망하면은 지구에게 좋겠지만은 이게 과연 최고의 선택인가? 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겠죠. 또 예술의 현 시점에서 효용들 이런 거는 무엇인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100km로 날떨어지로 가고 있어서 이 멸망의 속도를 늦춘다라고 얘기를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어차피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삶이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든 상관없다라기보다는 저는 죽을 때 그동안 그래도 살면서 맛있는 거 참 잘 먹었구나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먹다 갑니다 이렇게 드는 것처럼 예술이 인간은 어차피 죽는 것처럼 인간이 언젠가 멸망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또 어떤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정신적인 풍요로움, 감각적인 풍요로움, 혹은 어떤 감정이나 정동에 있어서의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인류의 여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또 효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안대훈 선생님의 어떤 되게 건설적인 질문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 초청하고 여러 전시도 조사하고 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뭔가를 생산해내고 예술의 영향력을 믿으면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걸 보여줘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윤리성, 그리고 개인 스스로나 조직 안에 있거나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개인만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윤리적인 부분의 어떤 태도에 이 전시나 앞에 발표하셨던 선생님들의 어떤 성과나 전시가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셔서 뭔가를 또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 의미를 좀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다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송영희 선생님 탄소 프로젝트는 보니까 국현에 이제 PDF가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질적으로 탄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 같은 부분은 그런 데서 또 좀 공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이 자리에서 또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질문 아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에 소속돼서 일하시다 보니까 좀 타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조금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기획하시면서 이거는 좀 꼭 실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좌절이 되었거나 혹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다면 한 가지씩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동시에 아쉬웠던 점만큼이나 이 점은 조금 내가 고수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신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프로젝트가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꽤나 많은 시간 동안 꽤나 많은 돈을 꽤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산수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문 기관이 했었고, 중간에 탄소 배출량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해 전시장마다 전력 소모 전기가 얼마큼 소모되는지에 대한 계량기도 미술관에 더 달아야 되고, 관련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그거를 누군가의 전문가한테 맡기고
또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어떤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을 할 수 있는 뭐 많은 미술관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립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강아지가 오는 전시들도 그렇게 시도했던 몇몇의 미술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이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장소가 열리는 거가 가지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프로젝트가 뭐 어떤 사소한 아쉬움이나 뭐 더 잘했으면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이나 혹은 뭐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이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다 물론 다 불만 많고 뭐 아쉬움도 많겠지만은 냉정하게 저 두 개의 프로젝트는 오히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저기에 제가 직원으로서 있었던 거가 저한테는 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설득을 미술관에서 나온 폐기물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사실 설득이 막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어쨌든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시기 때 그 모든 분들이 그런 뜻을 공감을 해줬고, 사실 그 이전 전시의 폐기물을 제가 제 전시에 이렇게 보여준 건데, 그거를 이해를 해준 학예사 선생님도 사실 되게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다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했었던 것 같고, 저는 아쉬움이라면 사실 그냥 이거는 전시로서의 아쉬움은 너무 그런 실천 방안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작품들이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한정된 예산에서 제일 가장 많은 작품을 진짜 골라서 지금 그때 아마 94명에서 한 작품이 200 몇 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어쨌든 그 동선도 사실 없었어요. 이렇게 동선 표시도 없었고 그냥 마음대로 보는 거였어서 그런 거를 보다가 이걸 보고 뭔가 여기서 가능성 하나가 생겨나고 이렇게 막 엄청난 가능성의 그런 변주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제가 시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작품을 묻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었나라는 생각은 그런 좀 디테일한 아쉬움 그런 것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하나 덧붙여 보면 이 전시들은 과거에 있고 저는 이제 이 전시들의 사례를 다 알고 이 전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가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저희도 사실 이런 모듈벽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미술관도. 그래서 사실은 뭔가 석고보드나 이렇게 마감 없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컨셉으로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친환경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쓰진 않았고 오히려 그 작가님들과 이 전시의 한 주제를 위해서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의미 있었던 그 유의미성들이 전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 밖에 설치되어 있는 그 누락들도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저게 되게 가볍기 때문에 뭐 바람이나 비가 오면 계속 가지러 가야 돼요. 가지러 가서 제가 다시 꽂고 오고 자린나들 순찰해야 되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작품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뭐 아니카이나 여기 여러 가지 작가님들의 작품 면면에 녹아있는 그런 세계관들, 그 예술가들의 상상력, 그 자연이나 세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번 전시에서 같이 출품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감이 있고, 뭐 아쉬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선생님들처럼 또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는 또 다소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앞에 선생님 질문 하나 더. 네.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하고, 방금 이런
전시들을 하셨다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러한 거랑 관련해서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 거고, 아까 부산 하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1일부터 법 같은 게 제안이 됐는데 그런 게 결국 지나다 보면은 미술관에도 제약이 따를 건데 방금 대구 하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계속 고착화돼서 법령으로 만들어지면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미술관의 컨셉을 제공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미술을 전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사회에 보이거나 아니면은 미술 아티스트를 전부 다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사실 미술가 아니면 예술에서는 좀 별로 반갑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주제로 전시를 만들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늘 항상 다르더라고요. 뭔가 예상은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또 다르고, 그 미술관에 여러 직원들이 있고 큐레이터들이 있는데 늘 언제나 다르더라고요. 이 다양성이 언제나 중요한 것 같고, 이 다양성이 생각보다 잘 유지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기조가 생기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대로는. 그래서 늘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거나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성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런 상황을 국가적으로 몰아가는 현상에서는 반발이나 그런 게 당연히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진짜 제약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필요하면은 저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룡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고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고, 일부 큐레이터들도 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제약이 없었다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한번 그래도 예술가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같이 좀 요리조리 잘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 큐레이터 토크를 이제 마감하고 이 행사가 끝나더라도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